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직설입니다. 자, 오늘 IT 전문 매거진 테크엠 도강호 기자 함께 할 거고요. 그리고 김영롱 앵커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주제부터 이야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입니다. 페이 전쟁. 간략하네요. 일단 저도 모바일 결제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제가 커피를 한 잔씩 먹게 되는데 그것도 모바일 결제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모바일 결제를 보면서 업체별 차별화가 다시 좀 사라졌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요즘은 결제 비밀번호 딱 6자리 넣으면 그냥 모바일 결제 끝. 네. 여기서 더 편해진 것도 없고 뭐 더 불편한 것도 없고 거의 뭐 비슷해진 것 같아요. 이제 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일단은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한번 총 망라를 해볼게요, 김영롱 네. 앵커가. 뭐 땡땡페이 뭐 너무나도 잘 네. 아시겠지만 그 국내 대표적인 이런 페이들별로 제가 잠깐 설명을 네네. 해드릴게요. 모바일 결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뭐 이것도 뭐 페이 중에 하나고 인터넷에서 내가 물건을 샀을 때 거기서 이제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네. 요즘에 뭐 대표적으로 삼성페이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카드 역할을 해주고 있는 또 맞아요. 페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 소주제 문구도 페이 전쟁 앞에다 해놓고 전장을 확대 중이라고 제가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향력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삼성전자부터 한번 보면 삼성페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의 스마트폰에서는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네, 미니 삼성페이라는 이제 앱을 3월에 출시하기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폰만 빼고 이주 앵커만 빼고 다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폰 외에는 대부분 안드로이드 OS를 네, 그렇죠.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앱만 다운을 받아서 설정만 하고 카드 등록만 하면 삼성페이가 이제 가능한 거예요. 와, 저는 삼성전자에서 삼성페이 만들 때 네. 부품사, 그러니까 결제 서비스 회사를 인수를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여기서 어떤 부품을 만들어서 이 핸드폰에다 넣고 그것 덕분에 삼성페이가 가능해진 줄 알았는데 네. 그것이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하나만으로도 이제 삼성페이를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저만 빼고. 그렇죠. 애초에는 말씀하셨던 네. 그 작전으로 쭉 가다가 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삼성폰만 삼성페이를 쓸 수 있다 보면 네. 영역에 한계가 있잖아요. 확장은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앱으로 출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오. 그 전에는 이제 NFC 방식으로 그냥 정말 어떤 부품을 넣어서 이게 가능하게 했다면 지금은 네. 이제 부품 뭐 하드웨어 문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다 그냥 이야. 깔아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삼성페이 영역은 더 넓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뭐 모바일 이런 페이 결제 시장이 한 900조 원 규모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여기에 이제 뛰어드는 거죠. 더 늦기 전에. 글로벌로. 예, 글로벌로 뛰어드는 상황이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카카오페이가 네. 이 결제 API, 앱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참 이름이 어렵습니다만 그냥 쉽게 말해서 네네. 그러니까 모든 가맹점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더 이상 카카오가 얘는 이렇게 꽁꽁 숨겨두는 게 아니라 이걸 다 개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너네 이걸로 결제하고 싶으면 해. 오. 하면 당연히 가맹점도 훨씬 늘어날 테고 네. 그러면 간편 결제로 카카오페이, 왜냐면 카카오톡 쓰는 사람들이 워낙 많고 네. 이걸 연동해서 카카오페이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고 요즘에 뭐 김영란법 때문에 더치페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뭐 카카오페이로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네. 가맹점도 늘려주고 그러니까 사용성을 넓히면서 우리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겠다. 오프라인에서도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LG전자가 문제입니다. LG전자를 얘기할 때마다 제가 좋은 얘기를 LG전자도 좀. 페이 서비스가 있어요? LG페이가 있어요. LG페이가 있었는데 네. 초기에 LG페이가 나왔을 때 네. 얘네들이 제가 잘 안 될 줄 알았어요. 애증이 있어서 그래요. 네네. 애증이 있어서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렇죠. 네. 화이트 카드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거리 아. 무선 방식인 건 삼성페이랑 똑같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페이를 이용하는 삼성페이를 이용하는 이유 중 하나가 실물 카드나 실물 지갑을 갖고 다니기 싫어서 그렇죠. 휴대폰 네. 하나만 있으면 다 결제가 네. 되니까 좋은 거였잖아요. 네. 근데 LG페이는 우린 차별화를 두겠다 해가지고 그리고 좀 더 카드를 다 여러 장 갖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로 묶어주겠다 해서 네. 앱을 개발했어요. 오. 그래서 화이트 카드 방식, 실물 카드 하나만 있으면 네. 앱과 연동이 돼서
이 하나만 갖고 있으면 여기서는 이 카드도 쓸 수 있고 저기서는 오. 내가 갖고 있는 저 카드들도 쓸 수 있고 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제 제휴도 여러 군데 될 수도 있고 뭐 할인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들이 이 카드를 갖고 다니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네. 스마트폰만 와. 있으면 되니까 삼성페이가 좋은 거였는데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LG페이를 기존의 화이트 카드 방식에서 MST 방식으로 바꿉니다. 네. MST 방식이라 하면 쉽게 말해서 이제 삼성페이 생각하시면 네, 네, 되는데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그야말로 단말기에다가 휴대폰을 가져다 대면 이제 결제를 할 수 있는 건데 네. 이게 또 G6 나오잖아요. 네. G6가 나오면 LG페이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시기가 희한하게 삼성페이에서는 모든 안드로이드 폰에 폰에. 이렇게 개방을 네. 하기로 네. 했고 그리고 이미 이제 LG페이 같은 경우는 MST 방식으로 넘어가긴 하는데 과도기기도 하고 네, 네. 하다 보니 G6에 어제까지 나온 기사로 봤을 때는 G6에는 LG페이는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삼성페이가 들어가게 되면 겹치니까요. 삼성페이는 앱만 받으면 되니까. 네. 그리고 이런 안정성이나 시범 단계에서 과연 이게 G6 지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네. 이런 말 써도 되긴 모르겠지만 이러다 뻑이 나면 LG페이 같은 경우에 네.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들어가네 마네 얘기가 많이 났었는데 최근에는 안 들어가는 쪽으로 의견이 많이 맞죠? 네, 네, 예, 맞습니다. 많이 모아지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LG폰을 쓰면서 삼성페이를 쓰는 시대가 오게 되는 거죠. 어허. 그러다 보니 네. LG전자는 좀 걱정이에요.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정말 차별화는 했어요. 그렇죠. 너무 차별을 해가지고. 어. 그러니까 고객들의 니즈를 약간 잘못 파악했다라고 저는 뭐 저희가 이 얘기를 계속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냥 네네. 개인적인 제 생각은 이미 선점되어 있는 시장 그리고 선점될 것 같은 시장을 노리는 것보다는 네. 니치 마켓을 노려보자는 맞아요. 식으로 음. 전략을 짰다가 니치 마켓을 잡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 게 아닐까. 이 틈새 정도? 시장을 공략했는데 틈새에 끼인 격이죠. 그렇죠. 네. 뭐 그 정도가 될 것 네. 같아요. 일단 근데 페이 서비스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를 글로벌 뭐 900조 시장까지 얘기해 주긴 했거든요. 네. 우리나라를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네, 그렇죠. 그 온라인 페이, 그러니까 모바일 페이 시장을 말하기 네. 전에 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온라인 페이 왜 이렇게 모바일 페이 왜 이렇게 크느냐라고 네. 보면 온라인 시장이 엄청나게 크고 있거든요. 그렇죠. 온라인 그렇죠. 결제 네. 시장이. 그래서 그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결제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그러니까 PC를 통한 PC를 통한 온라인 결제든 모바일을 통한 결제든 그 시장이 30조가 넘었습니다. 네, 네. 그걸 통해서 쇼핑몰 매출이 30조가 넘은 거죠. 네네. 양쪽 다. 네. 네. 네, 그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작년에 심지어 모바일이 더 역전하는 34조까지. 역전했네요. 네. 저렇게 이제 급격하게 특히 모바일 쇼핑이 증가하다 보니 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모바일 간편 결제 시장이 덩달아 네, 네. 성장을 하게 되는 네.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얘들이 좀 기대 못 미칩니다. 어떤 게요? 어떤 그러니까 식- 이제 그 매출? 모바일 결제 시장의 매출이 좀 기대에 못 미치는 네. 상황인데요. 그래도 이제 뭐 일단 성장하고 있으니 좀 성장한 추세를 살펴보면 네. 일단 시장은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 삼성페이가 네.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중요한 이제 네이버페이. 네. 네이버 네. 네, 네이버 맞아. 쇼핑에 이제 입점한 쇼핑몰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네.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저희가 마일리지를 많이 주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 어. 덕분에 네. 빠르게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말한 카카오 API를 이제 공개하면서 네. 이제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또 약간 주목받는 곳이 NH엔터에서 출시한 페이코. 그렇죠. 네. 페이코 이게 서비스. 저는 주목받는다는 의미가 네.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여러 가지 페이먼트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지만 딱 페이코가 나오면 네. 아직까지는 손이 안 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페이코가요. 네. 저도 얼마 전에 다른 기사나 이거 통해서 안 건데 네. 저도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네. 납니다만은 그래요. 주목된다는 게 틀린 말일 수는 있는데 네. 매출은 나옵니다. 아 그래요? 가입자당 평균 매출이나 아. 아니면 뭐 실제 사용량이 생각보다 꽤 나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이제 사용성이 오. 높은 게 핵심인데요. 그 사용성이 높은 이유가 뭔가 네. 했더니 그 페이코가 티머니와 함께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티머니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결제 앱만 놓고 봤을 때 네. 상위권에 있는 앱이고 음. 그것과 연동하면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이제 그 작년 통계 때요. 이제 네. 그 와이즈 앱이라는 기업에서 이제 통계를 낸 거고, 약간 이제 뭐 저 기업의 데이터를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에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추세를 보여주는 게 네. 일단 모바일 결제 ISP 저건 이제 그
카드를 등록해두고 이제 넘겨서 그렇죠. 결제를 하는 네, 그런 네.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일단 사용자가 많은 건데 그다음에 삼성페이, 신한펜 그리고 모바일 티머니가 4위입니다. 네, 저기서 보면 네. 저기와 연동을 하고 있으면서 네. 페이코가 아주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혹시 티머니에 버스 결제도 포함되기 때문에 좀 많은 건 네, 아닐까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넓혀가는 거죠. 뭐 버스 결제뿐만 아니라 그렇죠. 택시도 있고요. 네. 네, 뭐 온갖 편의점도 것들이 다 있으니까. 되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편의점도 있고요. 그런 덕분에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 수로만 봤을 때는 뭐 팀원 이제 확보한 사용자 수로만 봤을 때는 이제 페이코가 4위 정도. 에 올라 있습니다. 예. 그 페이 지금 말한 이제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네, 이어서 4위에. 아, 그러니까 우리가 페이코라는 글자를 직접 보지 못하더라도 네. 우리가 티머니를 사용할 때에도 네. 페이코에게 네. 또 수익이 돌아가는 그런 네, 형식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 네, 그렇기 그렇게 해서 때문에 이제 실제로 많이 보면 페이코가 굉장히 네. 또 높은 위치를 선전하고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지만 이제 이렇게 많이 씀에도 불구하고 네. 부족합니다. 이제 국내 사용액을 보면 약 5조 정도 네. 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모바일이나 온라인에서 쇼핑이 30조, 30조, 60조가 넘어서는데 이제 결제액은 5조. 한참 모자르네요. 네,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삼성페이 지금 5조 7천억이라고 하는데 저게 사실 15년 네네. 2분기 이제 통계청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자료고요. 네. 저 이후에 뭐 반기마다 그러니까 반년마다 40%씩 성장합니다. 이야. 그리고 이제 네. 2016년에 이어 2017년에 16년에 비해서 한 두세 배 성장할 걸로 한 8조 되겠네요. 그럼. 네,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10조가 훨씬 넘어 20조 가까이 갈 거다. 올해는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빠른 성장세에 기대해서 일단 다 페이 서비스를 내고 보자. 어, 확대하고 보자. 네. 네. 어. 아무튼 커질 거니까 내가 선점하겠다. 뭐 이런 경쟁이 좀 두 번째 네. 이제 전쟁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 일단 금광은 있으니 네. 파곤 보는데 네. 내가 그 금을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네, 그렇죠. 아직까진 그 정도. 네, 딱 그런 상황. 네. 2년 전이었어요. 진짜 별의별 페이가 다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기업이면 하나 정도 페이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네. 이런 느낌일 정도로 너무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제가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무엇을 발견했냐면 좀 오래된 보고서긴 해요. 2014년 자료긴 한데 LG경제연구원에서 왜 그 수많은 기업들이 페이먼트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을 내놨는데 네. 야만은 사실 이거였어요. 결제 수수료 자체가 돈은 되지 않는다. 네. 결제는 돈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돈도 되지 않는 이 결제 시장에 뛰어들려고 하는 것인가? 이게 이 보고서의 주 내용이었었거든요. 예. 그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먼저 얼마나 돈이 안 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물론 2014년 기준으로 전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좀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그 의미를 한번 가져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가트너가 2014년에 2017년 전 세계 모바일 결제 금액은 약 790조 원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네. 김영롱 앵커가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 900조 원까지 더 늘어날 걸로 네,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근데 이 790조가 됐든 900조가 됐든 간에 여기에서 계좌 이체를 빼야 돼요. 여기에선 돈이 안 되니까. 그치, 네. 계좌 이체도 많이 하거든요. 계좌 이체를 빼면은 한 240조 원 정도가 실제로 우리가 결제를 하면서 발생하는 금액이라고 해요. 많이 주네요. 그런데 그게 글로벌. 어. 글로벌 2조, 네네. 240조 원. 근데 거기서 또 뭘 빼야 되냐면 여기에서 카드사가 가져가는 결제 수수료 있잖아요. 네. 그게 한 3에서 4% 정도가 결제 수수료로 발생을 하는데 네. 거기에서 카드사가 가져가는 게 한 2에서 3% 정도. 네. 그러면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가져가게 되는 몫은 한 1%에서 2% 정도? 240조 원 가운데 한 1%에서 2% 치자면 한 2조 5천억에서 한 5조 정도? 글로벌 모바일 결제 시장 전체 수수료 금액이 2조 5천억에서 한 5조 원 정도. 그러면 근데 살펴보면은 삼성전자의 연매출이 200조 원이에요. 애플도 200조 원 정도. 그런데 200조 원의 연매출을 올리는 그 기업들이 진짜 뼈 빠지게 일해서 피땀 흘려 일해서 네. 2조 5천억 원 시장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할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들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할까? 여기서 나온 내용을 보면은 업체별로 좀 다릅니다. 일단 애플이나 아니면 삼성전자 같은 제조사들은 너무나 또 간단하기 때문에 바로 넘어갈게요. 결제는 수단이고 우리 결제가 편하니까 이 결제 수단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사라는 게 주요 목적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온라인 업체나 아니면
이 금융업체들, 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아니면 IBK 기업은행의 원페이, 뭐 또 하나은행의 원큐페이 이런 것들 얘네들은 아직 우리는 뭘 팔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카오 택시로 대표되는 오투어 서비스 있잖아요. 네. 아직 우리에게 실생활에서 직접 쓰는 오투어 서비스는 카카오 택시가 유일한데 오투어 서비스 시장이 펼쳐질 것 같긴 해. 네. 하지만 뭐가 펼쳐질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일단 고객은 확보하고 보자. 그래서 고객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금 금융 온라인 업체들이 이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내놓고 있는 거고 유통업체도 페이 서비스를 내놓고 있는데 롯데의 엘페이라든지 신세계의 SSG페이 이런 네. 것들도 우리 가게에서는 우리 페이 서비스가 제일 나으니까 네. 우리 페이 서비스를 쓰세요. 그리고 우리 가게에서 매출 많이 올려주세요. 이게 전략이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이 SK그룹이었는데 네. SK그룹에서는 두 가지 페이먼트 서비스를 갖고 있어요. SK플래닛의 실업페이 그리고 SK텔레콤의 T페이. 근데 이게 경쟁사들끼리 경쟁을 시킨 계열사들끼리 네. 경쟁을 시키고 있는 양상인데 얘네는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 거냐면 적자 생존 시대잖아요. 환경에서 살아남는 자만이 모든 것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SK 플래닛과 SK텔레콤이 경쟁을 해서 니네가 살아남으면 그쪽에 몰아줄게 네. 라고 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죠. 결제 수수료를 먹기 위해서 이들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다른 어떤 서비스를 그리고 다른 어떤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이들이 진짜 돈을 벌어가게 될지를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건데 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중국의 결제 서비스는 사실 결제 수수료만으로도 돈이 돼요.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죠. 뭐 잘 알려진 대표적으로 알리페이 네. 사용자가 4억 5천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네. 뭐 여기서 더 말이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향후 3년 동안의 가맹점 수도 한 100만 해외 가맹점을 네. 달성하겠다 뭐 이렇게 목표를 얼마 전에 또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알리페이가 이제 또 우리한테도 중요한 이유가 중국인 관광객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해외 매출의 35%를 그러니까 알리페이 해외 매출의 35%를 우리나라에서 소비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커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네. 큰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300% 이상 증가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알리페이가 있든 자사의 페이가 있든 한국 알리페이를- 굽해야 돼요. 네. 우리나라 유통업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알리페이랑 손을 잡아야 되는 그렇죠. 상황인데 네. 실제로 이제 중국의 관광객이 오면 알리페이가 되는 카드나 안 그러면 단말기가 있을 테니까 네. 훨씬 좋죠. 뭐 어제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신세계그룹이 맞아요. 네, 이렇게 제휴를 맺으면서 면세점 되죠, 백화점 되죠, 유통업체 되죠, 편의점 되죠. 네. 하다 보니 이제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고 음. 알리페이 같은 경우 이렇게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어떤 네. 스타트업이랄지 중소기업과도 제휴를 최근에 적극적으로 들고 있는데 음. 대표적으로 뭐 숙박 앱이랄지 네. 음식점 앱 음. 다 관광객들이 왔을 때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런데 또 저가로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 얘기를 한 것처럼 이제는 유커보다는 싼 커니까 네. 그들이 이제 앱을 통해서 숙박을 예약하고 음식점을 직접 알아보기 위해서는 오. 분명히 이런 앱들이 필요한데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뭐 새로운 또 앱 깔고 한국 앱으로 해라 이렇게 하면 짜증나잖아요. 그럼요. 알리페이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 제휴를 맺으면 서로 윈윈이 되다 보니까 네. 알리페이도 이제 더 이상 중국인 관광객이 그냥 단체로 와서 쓰는 그런 페이 정도로 보면 안 된다는 네.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냥 사용자 편의성을 위해서 페이먼트 서비스를 개발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알리페이처럼 해외에서도 이 페이먼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고객을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인데, 그럼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들이 가능할 만한 그런 업체들 혹은 그런 서비스가 지금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네. 뭐 거의 20여 개국 정도의 이제 삼성페이를 그렇죠. 예. 네, 뭐 네. 하고 있다라고는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규모가 그 지금 계속 이야기한 알리페이와는 좀 많이 다릅니다. 이게 이제 보면은 알리페이 같은 경우에 좀 주목할 만한 사례가 있는 게 인도에 진출해 있습니다. 네. 인도에 진출했는데 그냥 진출한 것은 아니고요. 그 페이티엠이라는 네. 인도의 모바일 결제 네. 회사가 알리페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그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인도에 있는 전자상거래 업체에 알리페이가
투자를 했고 네. 이 업체가 모바일 결제 회사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알리페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고요. 요게 이제 주목받은 게 얼마 전에 저희 비트코인 이야기할 때 비트코인 상승의 중요한 요인이 네. 인도에서 화폐 개혁하면서 실패해서 네, 사람들이 네. 옮겨온 게 있었는데 알리페이 서비스라는 이 페이티엠, 인도의 페이티엠도 마찬가지 이유로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아, 대체 맞습니다. 뭐 그러니까 결제로 지폐로 결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아하. 모바일로 결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도에서 얼마 전에 그게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0원 정도 되는 것이 인도에선 고액권으로 사용이 되고 이 네. 고액권이 범죄에 이용된다 그래서 고액권을 폐지해 버렸어요. 네. 10,000원짜리 아예 쓸 수 없게 해버리다 보니까 이 페이먼트 시장으로 옮겨가게 되고 또 비트코인으로 옮겨가게 네, 되고 그렇죠. 막 금으로 옮겨가게 되고 이런 상황이 현상이 그렇게 네, 그런 상황이 됐다고 됐는데 하더라고요. 그 결과 그러니까 화폐 개혁하고 한 달 반 만에 그 페이티엠 인도의 그 결제 서비스가 한 달 만에 3배 증가합니다. 거래가. 한 달 만에. 네. 이건 뭐 정부 차원에서 도와준 거네요, 거의.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알리페이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해당 국가의 특정한 페이먼트 업체 네. 혹은 전자상거래 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업체들과 협력해서 알리페이를 보급합니다. 그러니까 알리페이를 직접 보급하는 게 네. 아니라 그래서 이제 올해 1월 1일 날 네. 특종이 나왔던 게 이제 실수로 이제 알리페이 국내 서비스 업체 대표가 메일을 보내면서 네. 코리안페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라고 메일을 아, 보내면서 네. 이제 국내에서도 알리페이가 특정 업체와 제휴해서 서비스를 올해 런칭할 거다. 코리안페이라는 이름으로요? 아, 이름은 코리안페이가 아닐 그건 거라는 아니고. 이야기가 나오고 네네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 하지만 알리페이가 어쨌든 국내 기업과 합작해서 네. 그들의 인프라, 그들의 서비스 노하우를 가지고 국내 시장에 들어올 거다. 올해. 네. 이런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조사를 하다 보면 어떤가요? 이것이 위협이 될까요? 아니면 우리 업체와 그 협업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이 될까요? 이제 일단 협력하는 업체에게는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네, 우리나라 그렇죠. 업체에게는. 네. 근데 이제 다른 페이먼트 업체에는 위협이 될 수 있는 게 우리는 지금 이제 지불 결제만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알리페이는 지불 결제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미. 음.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중국에서 타오바오 그 알리바바의 네네. 타오바오 서비스를 바탕으로 해서 신용 평가라든지 네. 그다음에 맞아요. 이제 그 온갖 부가 서비스 네. 그다음에 그 전자 상거래를 위해서 필요한 부가 서비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네네. 것들까지 잔뜩 그야말로 금융업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불 결제를 편하게 하는 것에서 확장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시스템들이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우리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 이야기를 하는데 알리페이가 들어오는 순간 다 따라 들어오게 되는 거죠. 저에게는 이게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우리가 핀테크 시장을 바라보고 어떤 모바일 결제 시장도 계속 활발해지는 건데 네. 우리나라 핀테크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 그 신용평가에 대한 기준과 그 수단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점으로 많이 일컬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핀테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결제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고 투자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럼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신용평가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게 부족한 상황에서 알리페이처럼 정말 수많은 고객들의 정보를 갖고 신용평가의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진출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핀테크도 정말 좀 위협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그렇죠. 들게 되네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용등급은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적인 네네. 정보 안에서 신용등급을 매겨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알리바바가 얘에 대한 모든 투자 정보도 다 가지고 그렇죠. 있고 네. 신용등급 정보도 가지고 있고 뭐 소비 정보도 다 갖고 있다 보니까 그야말로 금융업 최상단 꼭대기에 있는 거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되지 어. 말란 법은 없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쭉 한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도강호 기자가 좀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시면서 우리나라 모바일 결제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는지까지 좀 메시지를 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네. 어쩌면 마지막 기회라는 말을 좀 뽑아봤습니다. 그게 이제 알리페이가 들어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비교적 뒤처진 서비스를 하고 있는 국내에서 이제 올해 바짝 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을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이게 핵심은 알리바바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그 네트워크를 통한 네. 상점을 통한 성장이었고 우리나라도 빠르게 이렇게 제휴점들을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순히 가맹점과 제휴점을 늘린다는 것이 그냥 결제를 할 수 있는 곳을 늘린다는 것이 아니고요.
고객들의 정보를 훨씬 더 많이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알리페이가 우리에게 또 위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그 결제 정보 서비스 시장도 좀 크게 발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고객들의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마련을 하면서 서비스가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제직설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도강호 기자 함께했고요. 김영롱 앵커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